우리나라의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딜까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둘 다 아닙니다. 바로 K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설립되었고 모기업인 KT가 카카오보다 수익이 3배 정도 더 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K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사업도 더 잘하고 있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여요. 예수금이나 대출금 점유율을 보면 카카오뱅크가 K뱅크보다 2배 이상 높아요. K뱅크는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보다도 점유율이 낮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큰 차이가 나는데 작년 기준으로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11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11배나 차이가 난다고요? 물론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 차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실제보다 더 차이가 커 보이는데요. 대손충당금은 현재 시점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금액을 의미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이 비율을 약 1%로 잡았고 K뱅크는 이 비율을 약 1.8%로 잡았거든요.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통계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부도시 손실률, PD율이라고 하고 부도시 손실금, LGD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를 신용등급별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바로 이 PD와 LGD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은행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카카오뱅크는 K뱅크보다 못 받을 돈이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유리하게 계산된 면이 이렇게 있다는 거군요. 그렇지만 K뱅크가 카카오뱅크처럼 우리도 1%만 못 받는 걸로 계산해야지 하고 계산을 해도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카카오뱅크가 높아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많이 줄기는 했는데 매년 카카오뱅크의 영업이익률이 4에서 7%포인트나 더 높네요. 여기서 이제 점유율 차이까지 나는 거 감안하면 매출 차이는 꽤 많이 나겠는데요. 맞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사실상 사업 구조도 비슷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자본금 규모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두 회사는 지금 격차가 꽤 벌어졌죠. K뱅크와 카카오뱅크 재무제표를 항목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K뱅크가 카카오뱅크에게 밀렸는지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2023년 말 기준으로 K뱅크는 약 9,464억, 카카오뱅크는 무려 2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두 은행의 부문별 영업 실적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수입은 이자를 받는 이자 부분,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용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부분, 기타 영업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자 부문은 뭐 알겠는데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부문하고 기타 영업 부문은 어떤 뜻인가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 대출, 외화 송급, 지급 결제 등 업무 이외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예를 들면 증권사 주식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또는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 등이 있겠네요. 과거에는 증권사 주식 계좌 개설하려면 해당 증권사 앱으로 개설해야 했잖아요. 신용카드가 필요하면 자신에게 어떤 신용카드가 유리한지 생각하고 신청하는 방식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간편하게 카카오 은행 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제휴가 된 각 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의 정보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요. K뱅크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증권사와 연계계좌 서비스 및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업비트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데 네.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K뱅크 계좌가 없으면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K뱅크 입장에서는 이런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이는 게 고객 계좌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동을 시켜놓으니까 확실히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군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수익이 별로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뭐 카카오뱅크는 손해보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모두 이자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받는 수수료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플랫폼 비즈니스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끌어당겨진 고객들이 이자 부분 수익 증가에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큰 수익 내기 위해서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로 돈을 벌면 더 좋고 못 벌어도 그거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럼 기타 영업 부분은 뭘까요? 먼저 은행들은 관계 법령상 고객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들은 예수한 금액 전부를 대출해주면 돌발 상황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항상 유동자금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이를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금융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 집계된 부분이 기타
기타 영업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타 영업 부분이 양사 모두 손실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금액,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손 설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까지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 실적을 낸 것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보다 영업 비용 자체는 좀 적게 될 테니까 돈 벌기는 좀 상대적으로 쉽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1차원적으로 접근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언뜻 생각하면 쟤네는 창구도 없는데 비대면으로만 운영하니까 많이 남겨놓겠네.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점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판관비가 이렇게 높지? 싶어서 좀 놀랐어요. 오프라인 점포 운영비는 판관비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자료를 보시면 시중 메이저 은행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영업수익 대비 판관비 비중이 K뱅크는 약 15% 정도, 카카오뱅크는 약 17.5% 정도로 시중은행에 비해서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높네요. 그 이유가 뭐냐? 두 은행은 그만큼 돈을 플랫폼 및 상품 개발 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인 거죠. 확실히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특성상 불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도 없고 어플 편의성도 높아서 쓰기 편한 건 확실히 있거든요. 편리함에 대한 비용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편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잖아요. 얘네도 니값 해야죠.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쪽으로. 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구조를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두 은행의 수익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명목 순이자 마진, NIM이라는 개념입니다. 명목 순이자 마진은 은행의 운용자산 단위당 이익률로 예대 마진뿐만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한 포함한 개념이에요. 은행의 주요 수익은 앞서 말씀드렸듯 고객에게 대출하여 받은 이자 수익과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해당 투자금에서 받는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총 이자 수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한 이자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총 운영자산으로 나눈 것이 명목 순이자 마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럼 운영자산 1원당 뭐 한 몇 프로 남겨 먹냐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수익성의 기본 개념이죠.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명목 순이자 마진을 비교해보면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의 경우 예대금리 차가 높을수록 이자 수익도 높아질 테니까 예대금리 차가 높을수록 명목 순이자 마진, 즉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야 될 텐데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K뱅크보다 예대금리 차이가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명목 순이자 마진이 오히려 높아요. 말했던 기준이랑 전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이 아이러니한 결과의 이유는 K뱅크의 평균 예수금 이자율이 카카오뱅크보다 좀 높고 무수익 여신 비율이 카카오보다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개념은 이따가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수익성은 카카오뱅크가 K뱅크보다 더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돈만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니까 또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쵸. 안전한 거는 사실 은행한테는 수익성보다는 더 안전한 게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건전성을 비교해 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카카오뱅크가 훨씬 좋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수익성도 더 좋고 안전하기까지 하단 말씀인가요? BIS 비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설정한 지표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바젤 3 협약을 통해서 해당 비율을 구하는 방식을 보완했습니다. 은행은 현재 이 보완된 비율로 자본 적성성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표를 함께 보시죠. 금융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자본 적성성 비율은 보통주 자본 비율의 경우 7%, 기본 자본 비율은 8.5%, 총 자본 비율은 10.5%입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둘 다 이 기준을 모두 넘으니까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요? 현재 부채 수준이 높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최소 비율보다 플러스 3%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를 더하면 이게 한 10%, 11% 되니까 뭔가 좀 간당간당하네요. 커트라인 간당간당한 애들이면 항상 불안하고 뭐 쫓기는 기분 들잖아요. 그런 느낌일까요? 정확합니다. 그만큼 은행의 자본 적정성,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튼 조금 더 엄격하게 해당 기준을 대입해 보면 K뱅크는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BIS로만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지표인 유동성 비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 순현금 유출로 나누는 비율을 뜻해요.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은 없고 예금 인출이나 대출 등으로 은행에 현금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율이죠.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비율을 규제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동성 악화 상황이 발생을 해도 말씀하신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융당국이나 더 큰 기관 도움 없이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금융당국에서 규제 비율을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을 하였는데 2014년 5월에 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세게 잡았네요.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말아라. 약간 대출 규제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충분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유동성 여력이 K뱅크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본 건전성까지 봤으니 이제 자산 건전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은행들은 이 자산 건전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요. 특히 이중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걸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은 본인들이 대출해준 대출 채권의 안정성을 총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고정 이하라는 것은 고정, 3번. 네.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 세 가지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연체가 시작된 지 3개월 이상 되는 채권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향후 은행이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회수하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잔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내기 힘들 것이다. 네. 또한 무수익 여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이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이거는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은 유사한 개념이죠. 채권과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채권 재조정 등으로 이자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여신을 말합니다. 결국 고정이하 여신, 무수익 여신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돈을 못 받아낼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네. 말이군요. 네.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보시면 K뱅크의 연체율이 카카오뱅크 연체율의 약 2배 수준으로 자산 건전성 또한 카카오뱅크가 양호합니다. 또한 K뱅크의 무수익 여신 비율을 보면 약 1.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명목 순이자 마진이 예대금리 차이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는 예대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명목 순이자 마진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주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예대금리 차와 명목 순이자 마진의 양의 상관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익성이랑 자본 건전성, 자산 건전성 모두에서 카카오뱅크가 K뱅크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적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회사의 연체율의 차이가 이러한 재무제표상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연체율이 차이가? 네. 은행의 경우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개발비 또한 유사한 수준입니다. 마케팅비 또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규모적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기업 대출에 대한 규제가 2021년부터 풀렸는데 아직 시중은행에 비해서 기업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서요. 향후 기업 대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대출만 좀 많고 네. 기업 대출은 좀 많이 적은 모양이군요. 네네. 그럼 K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연체율도 높고 수익성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카카오뱅크보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 달성에 K뱅크가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작은 금융서비스 대상의 확대, 즉 저신용자들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 융통을 해주는 목적 때문이었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통신 수납 정보, 휴대폰 결제 이력, SNS 활동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그동안 고금리를 적용받았던 4에서 6등급의 중신용 금융소비자들과 금융거래 부족으로 소외받았던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통해 수익률과 자산 건전성을 보완하니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 주요 지표 자체를 시중은행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주요 4대 시중은행과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ROA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예대금리 차의 경우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 명목 순이자 마진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연체율을 비교해보면 시중은행이 카카오의 약 절반 정도거든요.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자산 건전성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결국 자산 건전성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는 낮은 대출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높은 대출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중이 높은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연체율은 낮을 것이지만 낮은 대출 이자율로 빌려줬으니까 수익성이 안 좋을 거고, 이러한 까닭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해 보면 시중은행의 명목 순이자 마진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서 낮지만 연체율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높은 것입니다. 즉, 경제학적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는 점유율이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시중은행 다 합쳐서 같이 은행들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로 원화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원화예수금의 비중보다 원화대출금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저신용자들에게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제출을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예금이자율은 오히려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편의성이 좋다고 한들 예수금의 경우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은행에 많은 예금을 하는 계층은 경제활동을 오래 한 4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신뢰가 전통적인 시중은행만큼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뢰도의 차이가 없는 걸 넘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의 시중은행들과 확실히 뭔가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이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좀 더 세밀한 고객 위험 분석을 통한 적절한 금융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고객들 중에서 대출을 해주면 반드시 갚을 의지가 있을 고객을 식별해낼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명목 순이자 마진으로 수익은 많이 가져가는데 돈을 못 받는 연체 이자율은 굉장히 적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수치적으로 보면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터넷 은행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중간 단계 포지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대출이 정말로 잘 적용되어서 시중은행과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K뱅크랑 카카오뱅크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두 회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명확하게 딱 보이거든요. 두 회사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가계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가계 연체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의 차별점은 비금융 정보를 어떻게 신용평가에 활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전통적인 은행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빌려주지 않는 고객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활용한 결과 대출 상환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면 전통적인 은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수준에서 발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1.5 금융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은행에게 좀 더 위협적인 경쟁 상대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